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의료계가 한국 때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 응급실에서 15년을 버틴 한 여성 의사가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그녀는 처음엔 한국 의료를 그저 싸고 빠른 시스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에 약이 배달되고 예약 없이 병원에 들어가 1시간 만에 치료가 끝나는 나라. 그런데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서울 골목에서 벌어진 한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세계 최고 의료 강국 미국 의사가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진짜 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합니다. 이름은 레이첼 코헨, 나이는 44입니다. 벨뷰 병원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총상 환자, 마약 과다복용 환자, 버스에 치인 사람들을 매일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응급실 중 하나라는 곳에서요. 그래서 저는 제 분야에 대해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에 오기 전까지는요. 처음 초청장을 받았을 때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서울국제의료 컨퍼런스, 아시아 응급의학 포럼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그냥 여행 겸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미국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렴하지만 과밀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의료 관광이 뜨고 있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성형이나 암 치료를 받는다. 뭐 그런 기사들이었죠. 저는 반쯤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하나로 포장된 개발도상국 의료 시스템,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봤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상하게도 조용하다였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혼잡하고 어디서나 소리가 나고 카트는 부족하고 안내판은 헷갈리죠. 인천은 달랐습니다. 넓었어요. 동선이 직관적이었고 안내판은 4가지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민국을 통과하는데 12분이 걸렸어요. 케네디 공항이라면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짐을 찾으러 가다가 멈칫했습니다. 공항 내부에 의료센터가 있었어요. 단순한 응급처치실이 아니었습니다. 진료 공간, 약국, 다국어 의료 상담 창구가 갖춰진 시설이었어요. 저는 직업병이 도졌는지 모르게 그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노인 외국인 여행객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직원이 영어와 중국어를 번갈아가며 응대하고 있었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여유로웠고요. 이상했습니다. 공항인데 병원처럼 체계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공항 안에서 누가 쓰러지면 일단 안내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구경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야간에도 환하게 밝은 거리.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엉뚱한 정보 하나가 떠올랐어요. 컨퍼런스 자료집에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건 2200년 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7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서울은 잿더미였다고 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병원도 제대로 없던 나라였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도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차창 밖 풍경을 보니 갑자기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이 빌딩들이, 이 도로가, 저 공항이 70년 만에 생긴 것들이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세계 최고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본 의료센터 하나가 그 당연함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아직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의문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형이었어요.
쓰러지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비켜섰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20년 응급실 의사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흐릿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변에 한국어로 뭔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게 신고 전화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목소리였거든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몇 분 만에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그 속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따라 병원으로 갔어요. 같은 의료인이라고 했더니 응급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진짜로요.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흐름이 시작됐어요. 간호사가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다른 간호사가 정맥 주사로를 확보했습니다. 의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20초도 안 돼서 첫 번째 지시가 떨어졌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촬영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보기만 했는데 보고 있는데도 손이 바빠 보였어요. 40분이 지났습니다. 전문의 협진까지 완료됐어요. 진단이 나왔고 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 벨뷰 응급실에서는 협진 의사가 오는 것만 2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보험 확인에, 보호자 연락에, 서류 작업에 시간이 다 갑니다. 미국 응급실은 환자가 들어오면 일단 누가 보험료를 낼 것인가를 먼저 따지는 구조예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보험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했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먼저였어요. 의무 기록을 채우고 비용을 확인하는 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한쪽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응급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장비도 기술도 인력도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응급실은 장비나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달랐어요. 사람이 먼저였고 서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 취재 허가를 받아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과밀했습니다. 복도에 침대가 나와 있었고 대기 환자가 많았어요. 보호자들이 지쳐 있었고 곳곳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보호자가 접수 창구에서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받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장면에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싶었어요. 빠르고 좋아 보였지만 결국 이게 현실이구나 하고요. 저렴한 의료에는 그에 맞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미국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예전부터 아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서울에 와 있다면서 취재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응급실 과밀 문제, 의사 과로, 민간 보험 비율 같은 것들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복도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도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뭔가가 걸렸거든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어요. 의료진들은 교대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아는 과로와는 종류가 달라 보였습니다. 미국 응급실의 과로는 시스템 부족에서 나오는 피로예요. 더 빨리 처리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보내고 다음 환자를 받아야 하는 압박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자를 붙들고 있었어요. 보내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한 의사가 노인 환자 보호자에게 식사를 건넸습니다. 병원 구내 식당에서 가져온 밥이었어요. 보호자가 밥도 못 먹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적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거든요. 미국이었다면 누군가 라이어빌리티 문제를 들었을 거예요.
보호자 식사는 병원 업무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아까 봤던 과밀 장면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진짜인지. 한 병원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었어요. 과밀과 헌신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온 건 새벽 1시가 다 됐을 때였습니다.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뉴욕이라면 이 시간에 뭔가를 먹으려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치안이 좋은 구역의 편의점이나 심야 식당 정도죠. 혼자 다니기에 편한 시간은 아닙니다. 서울은 달랐어요. 병원 근처 골목으로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들어가니 따뜻했고 진열대는 가득 찼고 직원이 눈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뜨거운 걸 집어 계산대에 갔어요. 생각보다 쌌습니다. 밖에 나와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1시인데 혼자 걷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이어폰을 꼈거나 전화를 하면서요. 경계하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어깨를 웅크리지 않았어요. 뉴욕에서 밤에 혼자 걷는 여성의 자세와는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어깨가 펴졌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지하철이 다녔어요.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화면에 영어로 나왔고 환승 경로도 화살표로 표시됐어요.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20년 살아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숙소에 돌아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약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진짜였어요. 심야에도 배달이 됐습니다. 감기약, 소화제, 파스까지요. 저는 미국에서 새벽에 약이 필요할 때 응급실 가거나 아침까지 버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한국에 무엇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거든요. 새벽에 편의점이 있는 것, 지하철이 다니는 것, 밤에 약을 시킬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료와 교통과 유통이 하나의 생활 시스템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응급실 의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사는 도시에서 새벽에 혼자 아프면 응급실에 가거나 참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의사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혼자 아파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요. 감탄했습니다. 솔직히요. 그 일이 있었던 건 방문 닷새째 밤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야간 촬영 허가를 어렵게 받아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현장을 봤습니다. 카메라 팀 없이 혼자였어요. 메모만 했습니다.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배터리가 5%였어요. 아, 했습니다. 숙소까지 걸어서 20분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오니 골목이 여러 갈래였고 어느 쪽인지 가늠이 안 됐어요. 뉴욕에서 익힌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감각이요. 어두운 골목, 방향 감각 상실, 배터리 없는 핸드폰.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골목 어귀에서 취한 남자 셋이 나왔어요. 시끄럽게 웃으면서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뉴욕 경험이 몸을 굳게 만들었어요. 비켜서야 하나, 뛰어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그런데 그 세 명은 저를 보더니 그냥 지나쳤어요. 한 명이 비틀거리면서 친구 어깨를 잡는 걸 보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취한 거였어요. 저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들어갔더니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계산대에 있었어요. 저는 영어로 숙소 이름을 말하면서 방향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영어가 서툴렀어요. 그런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지도 앱을 켰습니다. 위치를 찾아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방향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고마워서 돈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손을 저었어요. 웃으면서요. 그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던 여성 손님이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제 핸드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니 자기 보조 배터리에 꽂아줬어요.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충전이 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택시를 잡아서 탔어요. 기사분이 숙소 이름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더니 도착했을 때 제가 건물을 찾는지 확인하고 나서 출발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였어요. 요금은 미국 기준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쌌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뉴욕에서라면 그 골목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적어도 편의점 주인이 밖으로 나와 방향을 가리켜 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 손님이 배터리를 건네줬을 것 같지도 않고요. 낯선 외국인에게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한 사람들. 저는 그 차이가 뭔지 당장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먼저 알아챘어요.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전제들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오전, 저는 발표 세션을 듣다가 자료집 한 권을 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외국인 환자 현황 보고서였어요. 2013년에 외국인 환자가 21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60만 명이 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배가 된 거예요. 중동, 러시아, 중국, 미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암치료, 심장수술, 척추수술을 받으러요. 저는 그 숫자를 보다가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마케팅만으로 60만 명이 오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낸 거겠죠. 그날 저녁 한국 의료 역사를 정리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였어요. 농촌에는 의원도 없었고 간단한 수술도 도시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파독 간호사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1960년대였어요.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정부가 독일과 협약을 맺어서 간호사들을 독일 병원에 파견했어요. 3년 계약으로요. 그 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주로 20대 초중반 여성들이었어요. 독일어를 배워서 가서 낯선 나라 병원에서 일하고 외화를 벌어서 본국에 보냈습니다. 자료에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출발하는 간호사들이 찍힌 사진이었는데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도 있었고 굳은 얼굴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독일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 현장에서 일했어요.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요. 한국 현대 간호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 중에 파독 간호사 출신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이 마음에 걸렸어요. 의사가 없어서 약초를 쓰던 나라, 간호사를 외국에 팔아서 외화를 벌던 나라가 지금 외국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세대도 채 안 되는 시간에요. 한국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같은 서양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과장이거나 국가 홍보겠지 하고요. 그런데 파독 간호사 이야기는 국가 홍보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가난하고 의사가 없어서 젊은 여성들이 독일로 떠나야 했던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알고 나니 응급실 의료진이 달리 보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게 기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의료가 귀한 게 어떤 건지 아는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확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존경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병원 방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내며 기록을 했어요. 시간대별 환자 흐름, 의료진 교대 방식, 외국인 환자 응대 절차 같은 것들이요. 직업적으로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날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응급실 한쪽 침대에 젊은 외국인 여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못했고 영어도 서툴렀습니다. 무릎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한국인 간호사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40대쯤 된 여성이었는데 퇴근 준비를 하다가 그 환자를 본 것 같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말을 걸지도 않았고 서류를 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번역 앱을 꺼냈어요. 환자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겠죠. 환자가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환자가 간호사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서요.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간호사의 대답은 나중에 통역 선생님을 통해 들었어요. 혼자 아프면 무섭잖아요. 그 말을 들은 건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없었던 겁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의대에서 배웠어요. 진단, 처치, 처방, 관리. 그 순서를 배웠습니다. 아픈 몸을 고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혼자 아프면 무섭다는 건 교과서에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퇴근 후였어요. 추가 수당이 없었을 겁니다. 그 환자가 자기 담당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옆에 앉은 거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잠깐 혼자 있었어요.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강한 감정이었는데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것을 오래 놓쳐왔다는 느낌이요. 한국 의료의 경쟁력에 대해 저는 계속 틀린 방향을 봤던 겁니다. 속도를 봤고 장비를 봤고 데이터를 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간호사 말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혼자 아프면 무섭잖아요. 그 마음이 시스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의라고 하더군요. 사전적 정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라고 했어요. 오래 같이 있어서 생기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간호사와 그 환자는 그날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도 정의라는 거라면 그건 한국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병원 건물들, 아파트, 이른 출근길 사람들, 이제 막 문을 여는 편의점들. 저는 일주일 전 이 같은 도시를 지나오면서 가졌던 생각을 기억했어요. 저렴하지만 과밀한 시스템이라고요. 틀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방송국 기자 친구에게 보낼 메시지를 썼습니다. 취재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처음 구상했던 방향으로는 못 쓰겠다고 했어요. 기자가 원했던 건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었는데 저는 그 방향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과 너무 달랐거든요. 노트를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적은 것들을 훑었습니다. 공항의 의료센터, 40분 안에 끝난 협진, 퇴근 후에도 환자 옆에 남은 간호사, 배터리를 건네준 여성, 지도를 보여준 편의점 주인, 혼자 아프면 무섭잖아요. 라는 말.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의료가 특별한 이유는 싸고 빠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비용 대비 효율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에 찾으려 했던 설명이었어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것,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것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환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봤어요. 외국인이든 보험이 없든 보호자가 없든 상관없이요. 혼자 아프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알미 시스템을 만든 거였어요. 속도도 장비도 다국어 안내도 전부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먼저였고 기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저는 처치를 하면서 손을 먼저 잡았어요. 전에는 안 하던 거였습니다. 필요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했습니다. 그 환자가 눈을 뜨면서 저를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출발했어요.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약초를 쓰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 됐습니다.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게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 인천공항에서 내리면서 별 기대가 없었다고 했죠. 그 말이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곳이었어요. 더 복잡하고 더 깊고 더 인간적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의료에서 혹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서 감동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